올해는 스포츠 축제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국제 경기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2월 우리 선수들이 큰 선전을 한 캐나다 밴쿠버 동계 올림픽이 열렸고요. 그리고 6월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에 이어서 11월 중국 광저우에서는 아시안 게임이 낙을 올리게 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여러분이라면 벌써부터 이 경기들 손꼽아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를 감동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스포츠. 이 스포츠에도 경제학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스포츠를 배로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TV평생대학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서 스포츠 속에 숨어있는 경제학적인 원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스포츠와 경제 원리를 재밌게 풀어낸 책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대전대학교 경제학과의 임상일 교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실감나는 스포츠, 살아있는 경제학이란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게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스포츠는 우리가 즐겁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경제학이라고 한다면은 왠지 모르게 어렵다라는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 경제에 우리가 좀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을까요?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이 시장에 의해서 거래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뭐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이죠. 여러분 시장 나가서 물건 얼마입니까부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것을 제일 먼저 이제 얘기한 사람이 여러분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한 아담 스미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가격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데 가장 그렇게 가격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시장이 바로 스포츠 시장이죠. 그래서 어떤 선수가 뭐 얼마를 연봉이 얼마다 또 계약금이 얼마다 하는 것이 금방금방 시장에 나타나고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연봉은 몰라도 김연아 선수가 작년에 얼마 버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격을 통해서 우리한테 친숙히 와 있기 때문에 경제학적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스포츠 시장을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스포츠에 숨어있는 경제의 원리를 쉽게 풀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 스포츠 강국의 비밀에서는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이 된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풀어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 2월달이 즐거우셨죠? 네. 아마 2월달이 즐거웠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월드컵 때까지 넉 달 동안 기다릴 일이 앞으로 까맣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라는 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들 답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GDP 규모로 세계 13위 국가가 되고 이렇게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정답이고요.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경제학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각컨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본인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스팟라이트를 받고 우승한 것은 잠깐이고 그 이후로 가면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 피나는 훈련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정상에 온 선수들은 진짜 피나는 훈련을 해서 정상에 오른 선수고 그만큼 스포츠 선수가 성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 노력, 그죠? 예. 부모 노력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운도 있어야 되고요. 동료 선수도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 우리 이승훈 선수가 모태원 선수가 금메달 따고 나서 운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서 봤고요.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고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플러스 사회적 여건이다. 사회가 투자를 해서 이 선수들이 열심히 뛸 수도 있게끔 바탕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렇게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의 뒷받침이 있었다는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그 아이스하키 링크장이라는 걸요, 제가 언제 처음 봤냐면,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봤어요. 70년대 중반에 처음 봤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동대문 아이스하키장이 있었습니다. 창신동에. 거기를 제가 촌놈이 가서 보니까, 와, 뭐 이런 데도 있나 싶었죠. 그랬었는데, 실제 제 친구 중에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한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와세다 대학하고 교류전을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이 왔어요. 일본 선수들이 왔는데, 그래요. 아유, 창피해 죽겠다 그래요. 좋게 이렇게 창피해 죽겠다 하겠습니까? 앞에 일본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얘기를 하니까, 일본 선수들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모태범 선수 금메달 딸 때, 정빈기가 고장이 나서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젠본이라고 그런답니다. 그게 정빈기가. 그때 우리나라에 정빈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선수들이, 아이스하키 선수나 피겨 선수들이 스케이팅을 하고 나면 얼음이 파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얼음이 파인 거를 정빈기가 싹 가면서 이렇게 얼음은 찌끄레기 걷어내고 거기다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얼음 길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보통 눈 오면 눈 치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래가지고 이렇게 밀었어요. 그럼 뭐는 이렇게 걷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얼음 찌끄레기는 걷어가죠. 그러나 홈파인 데는 내보질 못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은 코리안 젠본이 이 코리안 젠본이라 그런답니다, 이거를. 그러면서 너무 멋있다고 그러면 흉내를 막 내는데 어떻게 창피하던가.